이 내란 혹시 무대 나올까봐 두려운 민주당이 이 판사를 골라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습니까?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불명확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법 왜곡을 판단합니까? 저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입니다.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직위원에게 갖다 꽂고 직위원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겁니다. 온 국민이 100%에 달하는 국민이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직위원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헌이니 운운하던 우리 법원행정처 차장님 계시는데 윤석열 랜덤으로 갖다 꽂았습니까?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헌성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꼬집습니다만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 왜곡죄를 규정하는 그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혼성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을 발의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혼 소지는 정정화시키기 위한 그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자꾸 이혼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하시던데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내란 전담 법관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추천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무작위 배당 원칙 중간에 판사를 바꾸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대법관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무작위 배당 원칙 같은 경우에도 그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하다가도 인사처리라든지 임기가 끝나면은 바뀌기도 하잖아요, 자주. 그런 사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작위 배당 원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해서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이 확인이 됐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법원에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항소심의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판사를 간다든지 뭐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위반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지 특히나 이제 뭐 그 지금도 현재 가사나 특허나 민사나 형사나 이런 그 전담 재판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이혼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뭐 일치된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밖에 없느냐는 그 원인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기관 중 최하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원인 제공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한번 내란 재판이나 뭐 이런 그 김건희 재판 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가고 감치되는 일도 벌어지고 구구 유튜브에 나가서 판사들을 막 아주 입에 담지 못하는 험담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알겠지만 침대 지금 재판한다는 지적에다가 구속 취소에다가 또 뭐 내년 1월 18일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선고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내란 청사는 정말로 온 국민이 바라는 그 바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할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항소심부터 적용되는 것에서 이혼 소지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것은 사법부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지금 직위원 재판부를 보면은 사건 자체가 무작위 배당되지 않았다. 또 하나가 재판부의 진행 지금 방식과 태도를 한번 봐라. 그럼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우선
무작위 배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은 의혹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보면은 바꿔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신 거는 이미 지기현 재판부는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기현 판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면은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핸드폰에 있는 그런 통신 기록 그리고 또 앱 사용 기록까지 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른바 룸사롱 접대 사건이라는 것을 꺼내서 고강도의 윤리 감찰까지 받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기현 판사 개인에 대한 어떤 비위를 문제 삼아서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1심의 결과에 따라서 2심에서 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압박 카드를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준비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그 대법관 증언 문제 그리고 또 재판이 마음에 만약에 안 들면은 이것을 3심, 4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법 왜곡죄는 정말 문제가 많죠. 또 방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이것은 나치 재판이다라고 하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지금 카드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거나 혹은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혹은 민주당이 보기에 좀 마음에 맞지 않는, 들지 않는 그런 형량이 나올 경우에는 이러한 압박 카드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언제든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본인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간이 큰 그런 판사가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저는 들고요. 네. 또 갤럽 조사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뉴스를 보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잘은 뭐 식견이 짧아서 잘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이 사법부의 불신이 정말 크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비단 이 내란 재판이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관의 그런 최근의 그 소신 행동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임기 전에 있었던 5가지 재판이 정말 오랜 시간 끌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의 결과를 봐도 형량이 야당에 너무나도 가혹하고 여당에는 상대적으로 좀 너그럽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패스트트랙 재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동일 장소에서 쌍방이 충돌을 한 사건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는 가혹하고 누구에게는 형량이 좀 비교적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이 여론은 여러 가지가 더 복합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당내 상황도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원분들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과반이 사퇴해서 이게 자칫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론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 세 분만 사퇴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불출마 내지는 이제 지도부에 남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여러 개혁 추진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겠네요. 뭐 속도가 붙는다기보다는 원래 일정대로 가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최고위 당무위 이제 의결 거쳤고 이제 12월 5일 날 이번 주에 중앙위 열어서 1인 1표와 관련된 당원 당규 개정들 그리고 지선과 관련된 두어 가지 정도의 이제 그 당원 당규 개정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6개월 남은 지방선거 준비 체계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 와 관련해 가지고 좀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와 관련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세 지역인 뭐 영남 지역이라든지 강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들을 지금 논의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고 그 진행 상황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보완책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당원들하고 이제 공개 토론회 아까 제가 올 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고 이제 그 당에서 TF를 만들었어요. 어허.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전략 지역 험지에 대한 그 보완책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TF에서 보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인 1표에 대한 그 이견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번 주 중앙위를 통해서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온 의견들을 이제 담아서 그 TF에서 만든 그 보완책들을 가지고 한 2월경에 당원당규 개정을 한 차례 더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그런데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그 1인 1표 도입에 대한 반대 집회도 열었는데 이 목소리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집회의 내용이 네. 1인 1표가 잘못됐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1인 1표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규정된 평등 선거가 1인 1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의원한테 그 이제 1대 20의 가중치를 주는 그렇죠.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 1대 1로 바꾸는 게 맞다라는 것은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험지에 대한 저 배려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네. 이제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권리당원끼리 가중치를 주는 방안도 있고 또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그런 험지 지역에 대해서 뭐 할당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예산이나 조직 또는 지역당 부활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의견들은 이제 그 TF에서 수렴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보완하겠다라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외 집회에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메시지보다 당내에서 계엄 사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컸다고 합니다. 주말 집회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사과해라, 사과해라. 외치는 분들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끄셨습니까? 본인들이 계속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고 승리 만드셨습니까?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합니까?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로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우리는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번 12월 3일에는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동일선상에 자리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참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뭘 얻었느냐 또 뭘 어쩌란 말이냐. 지금 당내에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당내 지금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금 내부 목소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언론에 보도가 된 그대로가 사실 당내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언론으로 보도가 되는 것이 전부인 상황도 저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정당은 안에 우리가 보통 당원 동지라는 표현을 쓰듯이 안에서 서로 결속을 한 다음에 통일된 메시지를 꺼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이자 또 정당 대변인으로서 너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 우선은 먼저 듭니다. 네네.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논의가 사실 1년 동안 좀 멈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그 12.3 계엄 이후로 너무나도 당 자체가 큰 혼란에 빠졌었고 네.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 때문에 많은 원내 의원들께서도 저마다 갈등이 좀 큰, 고민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묵혀왔던 것이 이 1주년을 두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분출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공개 발언보다는 의총에서 끝장 토론을 하듯이 당원 동지 아닙니까? 네,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 앞에서는 단일한 목소리가 어떻게든 나올 때까지
모두 그런 자극적이고 또 거칠은 그런 언행은 좀 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김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말 장외 집회에서 처음으로 책임 통감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러면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실에서 모레 이제 특별 담화랄지 어떤 기자회견도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모레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좀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대변인이긴 하지만 그 대표의 메시지는 아무도 지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모든 이 대표의 발언들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네. 또 우리 당이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 계엄 사과 논란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이면 목을 비틀어 버린다라는 그런 발언이 좀 강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 또한 이 사과가 1주년의 사과로 만약에 다 지나간 일로 묻고 지나갈 수 있다면 이걸로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우리 이 정당이 건강성을 회복할 때까지 서로 좀 극복이 되는 상태로 간다면은 얼마든지 뭐 사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과를 하고자 하는 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저는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재갈을 물리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년이니까 사과하라. 네. 그러면 1주년이라고 사과를 해야 되면 2주년이면 사과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3주년에는 3번을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논리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고요. 이것은 한번 사과를 하고 나면 거 봐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뭐 내란당이다. 라고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때 이것을 중요한 자료로 쓸 요지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도부가 고민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야당의 입장은 야당의 기능은 여당과 정부의 실정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을 하라고 국민께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게 이 정당 지원금을 또 국고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맡은 바 모든 소행을 다 성실히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사과 이후의 후폭풍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과가 진심 어린 어떤 그 사과라면 제가 또 혁신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위의 제1회의 기록을 보시면은 통감하는 그 사과였고 윤 부부와 절연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또 당내에 여러 가지 풍파가 일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과는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그 목적,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보면서 김 의원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전직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했고요. 잘못한 일이 많았던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두환, 박근혜, 노태우 전 대통령 순인데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야당으로 돌아달라.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레 국민의힘이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정 어린 사과,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이 그것이고요. 근데 저는 좀 아마 개사가 시즌 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때문에 좀 약간 씁쓸함이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여조에서도 봤지만 역대 대통령 11명 중에 그 12.12 쿠데타하고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유혈로 진압한 그 전두환보다 또 더 낮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심을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45%인데 국민의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민심이에요. 이 민심은 결국은 그 윤석열과 절연하고 사과 반성하고 새로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라는 게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심을 자꾸 역행하려고 하면 그 중도나 합리적 보수층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동혁 당대표는
그 입장을 바꿀 수가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극우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타 있는 그런 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싶어도 사과를 하게 되면 극우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뭐 국민께 실망드려 뭐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계엄 그러니까 내란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그리고 드려 죄송하다는 그 의미도 보니까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결국은 이 불법 개헌과 내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과했는데 대선에서 졌지 않느냐, 선거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사과를 왜 하냐라면서 사과 무용론을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게 벌써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사과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사과를 하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사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과는 아무 조건 없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또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다시 이제 되찾는, 그래서 그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면서 또 정부 여당에 대한 건전한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때, 그럴 때 그 유권자나 그 국민들께서 돌아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이제 극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만 더 몰입을 하고 오히려 지금 합리적이고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그 친한파, 내지는 뭐 소장파. 예, 네. 친한파인 소장파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뭐 징계 절차를 지금 개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과정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